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3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함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수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3,18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은 796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한 박스권 장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 쉬고 개장했던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항소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영향을 크게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장은 하락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외에서는 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어요. 네, 실제 딱 오픈했을 때 빠지는 거 봤을 때는 와, 이제 하락세로 도나 싶었는데 장 마치면서 구글에서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주면서 독점 아니다, 괜찮다, 크롬 안 팔아도 된다. 이거 한마디에 8%, 무슨 구글 같은 주식이 8%가 오르죠. 그래서 오르니까 이제 또 애플까지 같이 3, 4%까지 상승하면서 딱 기술적으로는 저점 딱 찍고 이동평균 맞고 바로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증시는 참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많은 변화들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 처음 뵙는데 혹시 전화로 뵙나 걱정했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아서 화제가 되고 좋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9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근데 3대 지수는 일단 하락 마감했는데요. 9월 약세장의 포문을 연 거다라고 봐야 되나요? 포문까지는 아니고 저는 익히 한 9월 정도에 역사적으로 한 40년을 보면요. 그 S&P 500의 1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성장률을 보면 과연 2월과 8월이 조금 약합니다. 플러스권이긴 한데 0.18이 40년 평균 2월 달이 0.18 플러스 8월 달이 0.13 플러스로 기억이 나고요. 근데 과연 9월이 마이너스 0.93이에요. 40년 평균이라는 얘기니까 어떤 해는 월별로 한 20%씩 빠졌던 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유를 쭉 살펴보면 9월 달이 미국 법인세 납부 기간이 겹친다든가 또 그 로시아시아나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년제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그 자금력이 막강하다고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연말 연초 되면 설날 맞이하고 그러면 기관편 북클로징하고 일단 정리해놓고 갔다 와서 또 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는데 요 정도의 늘상이 있는 이슈들만 보면 이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한 10번 정도면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4번 정도 그러니까 횟수로 한 40% 정도가 마이너스고 나머지 다 플러스가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게 마이너스 0.93으로 많이 그 평균이 많이 깎아먹는 것처럼 나오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1929년도 갈 것도 없고요.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 때 2002년까지 3년 내내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그때 최저점이 9월이었고요. 9.12 사태가 9월 달에 터졌죠. 그리고 글로벌 파이낸셜 샥,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브로더스가 공식적으로 파산 선언한 게 9월 15일 9월입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2022년도 인플레이션 파이트 시작하면서 금리 고공행진 시킬 때 9, 10월이 최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떨어진 것이지 제가 좀 사족이 길었는데 그런 이유들은 이번에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사실 그 여러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 또 FMC 관망세, 이익 실현성 다 믹스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슈는 올 3분기가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올해 9.2조 달러의 미국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중에 70%가 상반기에 다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0년물, 30년물 막 그 차원 발행하고 했던 거는 신규 발행이 아니고 그거 차원 발행으로만 계속 했었거든요. 3분기부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3분기에 1조 70억 달러 정도의 신규 채권 발행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국채 시장에 이 미국채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언급은 안 됐었지만 최근에는 언급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유럽,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이런 데 지금 재정 적자 문제 영국이 지금 우리가 신경 안 썼지만 공공부채가 GDP의 95.1%입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주요국들이 점점 이제 장기 금리들이 막 튀어오르는 이런 거에 편승한 그거가 9월 초
이게 좀 마음도 조금 얼어붙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팍 튀면서 어제 좀 빠졌는데 저는 그 조정의 강도가 그렇게 셀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반기에 굵직한 어떤 정책적인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9월 달 아까 말씀하신 9.11, 뭐 서브프라임, 뭐 기타 이런 이벤트들이 다 9월에 있었어가지고 9월은 그냥 싫거든요. 저도 그냥 싫은데 그 진짜 블랙스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럽 재정 위기 이게 예전에 LDI 사태 그러니까 뭐 네네. 장기 부채들 금리 5% 이상 올라가면서 막 파생 상품들 다 트리거되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유럽에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트럼프도 이제 얘기 계속해서 관세 때리고 하다가 금리 5% 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금리 5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채권 발행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랑스, 영국 다 이슈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미 근데 유럽은 돈 많이 풀었지 않았나요? 올해 들어서 계속 돈 풀고 있는 그렇죠. 상황임에도 올해부터 계속 풀기 불구하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저렇게 계속 쳐서 올라가면 실질적으로는 진짜 유럽이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시장 전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제가 좀 이질적인 답일 수는 네. 있겠지만 지금 올해부터 돈을 뿌리면서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막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22년도부터 지금 그 상당 기준으로 미국 정책금리 5.5%를 유지하고 있어요. 100bp 떨어뜨려서 4.5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유럽이 올해부터 돈을 뿌렸고 그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장기 금리가 떠서 이렇게 벌써 문제가 되는데 지난 벌써 만으로 한 3년 된 미국 경제는 아직도 탄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좀 이질적인 답변일 수는 있겠지만 지난 4월 8일 전 저점까지는 이 관세가 너무 파장이 크다 보니까 불확실성도 심했고 그래서 이제 엑소더스 뭐 탈미국 이런 얘기가 많았죠. 우리 돌이켜 보시면 그때만 해도 무슨 뭐 미국 재정 문제 때문에 미국 국채가 끝났고 이런 과대 해석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유럽 문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어느 나라가 훨씬 더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여전히 갖고 갈 수 있을까? 저는 단연 미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자 이 말이죠. 네. 예. 그래서 또 하나 여담이지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유럽 문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유럽이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네. 경제 펀더멘털이든 금융 시스템이든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홍보는 절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미국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로 들리는데요. 근데 지금 뭐 간밤 사이에 유럽에서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30년물 금리가 굉장히 크게 뭐 올라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또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아직 4.5%랑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증시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년물, 10년물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당연합니다. 30년물, 10년물 구분도 구분이지만 저는 장기물 금리, 10년물에서 30년물까지가 장기물 금리라고 하잖아요. 네. 장기물 금리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지난 1월 13일 날이 4.81까지 10년물이 갑자기 오버슈팅 했다가 지금 쑥 3.99까지 떨어졌다가 4.23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적어도 미국의 장기물, 특히 10년물 지표물 금리는 4.5를 찍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다뤘었는데 지난 7월 달에 FRB에서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결의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전 세계 은행들, 금융기관들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 감독하는 숫자인데 그게 니네가 갖고 있는 총 엑스포저 대비 자본금을 최소한 3%는 유지해. 이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FRB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엄격한 5%를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GSIB라고 해서 글로벌 시스템 임포턴트 뱅크, JP모건 같은 초대형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또 엄격하게 6에서 7%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금을 더 많이 안정하게 쌓아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규제 완화했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적용하는 5%를 3.5에서 4.5로 레인지로 인하시켜주겠다고 결의를 했고 스캇 베센트가 지난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올 여름이 지나면 시행할 거다. 9월부터 시행할 거예요. 그런 7월 달에 이걸 근거로 캐피탈그룹에서 산출한 바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5%를 3.61%, 3.63 정도로 떨어뜨릴 거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 왜 지난주에도 20년물 뭐 나왔는데 조금 경매가 안 좋았고 그것 외국인들 투자하는 거 다 빼고요. 미국 국내 은행에서만
미국 국채를 신규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자그마치 5.6조 달러에서 10조 달러가 추가로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1.1 트릴리언 달러 갖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10년물 금리 뭐 4.5를 오버슈팅하거나 저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권 자산이건 특히 생각난 김에 또 말씀드리죠. 지지난달에 모닝스타에서 최근에 제가 그래서 이 자금의 흐름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나옵니다 아직. 왜냐하면 자금이라는 게 주식시장, 뭐 메인스트리트에 좀 굉장히 채널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다 집계를 하다 보니까 보통 2, 3개월이 지나면 금융기관들이 얼마가 들어왔고 올해 얼마나 빠졌더라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달 전에 보니까 모닝스타에서 5월 달에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미국 시장에서 탈자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6천억 달러가 오히려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먼스오먼스로 보면 1조 달러 이상의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게 채권 위주로 자금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아까 유럽의 문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미국 자산 또는 미국 채권이건 미국 자산의 투자 메리트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제조업 PMI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제조업도 약간 둔화하는 걸로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은 중국만 PMI가 약간 저점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다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전 세계 경기가 조금씩은 둔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중국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왠지 오늘도 계속 중국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에 계속 방송들을 보면 중국 AI, 중국 경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차피 저도 이제 대표님이랑 저도 완전히 동감이거든요. 어차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미국이 제일 나 보여요. 누가 빚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솔직히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모르겠고. 근데 좀 다른 나라잖아요, 중국은. 네네. 미국, 유럽, 뭐 일본 여기는 비슷한 나라라고 치고 우리나라 중간에 꼈다고 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국과 반미 쪽에 있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약간 뭐 비중이라면 비중이고 투자할 때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일시적으로 단기 접근을 할 만한 시장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다만 장기 투자는 솔직히 저의 기준으로 공교롭게 지난번에 그 출연했을 때 앵커님하고 저하고 그 테슬라 가지고 한번 디베이트 했었는데 오늘도 중국 갖고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해묵은 얘기 하나만 좀 강조드리죠. 저는 중국 시장은 그 투명한 자본 시장이 올바르게 포지셔닝이 돼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뭐 알리바바 자체 칩 이런 얘기 이게 범용성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범용성은 전 세계 이 칩의 수요자들이 중국의 칩을 그만큼 더 많이 각광을 해주면서 사줄 거냐 이거가 얘기가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비즈니스고 글로벌 M&E로서의 어떤 위상이 되는 것이고 자국 인구 14억 5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공산당에서 뭐 재무제표 이런 거 상관없이 기술력 상관없이 텐센트든 뭐든 딱 업종별로 몇 개 회사 스테이트 온 컴퍼니잖아요. 사실은 공공기관입니다. 회사들이.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버슈팅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제가 모 인터뷰에서 한 몇 개월 상간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길게는 나도 모르겠다라는 표현 드렸는데 지금도 좀 비슷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이제 둘이 약간 이제 결별한 느낌이잖아요. 중국 AI와 미국 AI 우리는 뭘 쓸까 결정해야 될 상황이고 그들은 자기 거를 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중국 거 쓰고 미국은 미국 거 쓰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AI로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학습용 모델은 중국이 못 만들지만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 이제 추론형 모델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니네 H100, H10 뭐 이런 거 안 줘도 돼 뭐 이런 거잖아요.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만들고 써 이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스테이트 온이니까 중국 국가가 가지고 그렇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나빠질 때는 오히려 중국이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단기가 얼마만큼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장기는 한 2년, 3년 이상을 보고 있고요. 단기라고 하면 보통 1년 이내를 보는데 뭐 한 1년 이내 정도로 본다면 사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쵸. 우리가 뭐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저도 기본적으로 저는 중국 경제나 중국 어떤 매크로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 서포트해주는 어떤 에너지라든가 뭐 지정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상대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 나라 뭔가를 키우려고 하고 미국도 키우려고 하고 거기에 과실을 우리는 따먹으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뭐 10개월, 1년, 뭐 적어도 6개월은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 주셔서 말씀이지만 저희도 전혀 중국 포지션 안 갖고 가고 있다가 뭐 일부 갖고는 있죠. 뭐 반도체 ETF에 뭐 중국 또는 전기차 뭐 이런 거 몇 개 갖고 그쵸, 있긴 그쵸. 하지만 그래서 ETF 하나를 중국 ETF를 단기적으로 좀 엑스포저를 가져가 볼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도. 저희가 지금 제조업 PMI에서 중국으로까지도 확산이 됐었는데 저는 사실 제조업 PMI 자체가 뭐 50 계속 밑돌고 있다 이거보다도 그 세부에서 고용이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제 지금 계속해서 미증시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고용 지표들 아닌가요? 고용과 물가죠. 고용과 늘 중요하지만 고용과 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ISM PMI에 대해서 일단 저의 사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제가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소프트 데이터가 있고 하드 데이터가 있죠. 노동 보고 고용 보고서 지난달 발표됐을 때 5월, 6월께 25만 8천 개가 없어졌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는 맞는데 이 수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수치를 뭐라 그럴까 계산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진폭이 큰 겁니다. 그런데 아. 상대적으로 저는 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거죠. 그런데 말씀이 나온 김에 고용 관련한 지표 중에 4가지가 있죠. 고용 보고서, ADP 민감고용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 졸투 보고서, 주간마다 발표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네. 저는 이 4번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가장 신뢰를 많이 합니다.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페이롤에 등재된 전산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폭의 추후에 수정하는 신뢰성이 폭이 좀 가장 있네요. 적어요.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주간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 하드 데이터예요. 뭐 예를 들면 CPI 이런 것도 하드 데이터입니다. 실제 경제에서 그 수치를 갖고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소프트 데이터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 ISM PMI, S&P 글로벌 PMI, 컨퍼런스 보드 발표하는 뭐 기업 낙관 지수 뭐 이런 것도 미시건 응답해야 되는 것들. 설문조사. 응답도 응답이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걸 산출을 하냐면요. 전화합니다. 그래서 전기 대비 좋아졌니 나빠졌니 똑같니? 영어로 same이니 better off day니 worse off day 요 3가지 가지고 가산점을 부여해서 수치를 산출해요. 얼마나 실물 경제를 제대로 보여주겠냐는 거죠. 5월 달 전까지만 해도 미시간대, ISM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 관세 때문에 막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5월 12일 날 정확히 미국과 일본이 1차 딜레이 한다고 딱 합의를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미시간대 최근 거 조금 빠지고 있지만 그때 그 다음부터 바텀아웃하고 쭉쭉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걸 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물 또는 펀더멘털을 판단할 때 너무 크게 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예상치보다 어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ISM 제조업 지표가 전달 수치 대비해서는 그래도 개선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용 말씀하셨지만 제가 고용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거는 뉴 오더스라고 그래서 신규 주문이에요. 기업들의 신규 주문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건 또 전달 대비 네. 상승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나쁜 수치는 아니었다. 또 같이 발표된 S&P 글로벌 PMI는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한테 만약에 PMI 2가지 중에 뭘 더 중요하시게 보느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를 더 그나마 신뢰를 합니다. 소프트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ISM은 중소기업 포함 안 하고요. 국내 기업만 한 400개 포함하는데 S&P 그리고 ISM은 정부기관도 포함을 해요. S&P 글로벌은 중소기업, 대기업 다 포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조금 더 낮다. 그런 생각하고 있죠. 네. 이제 FOMC를 2주 앞두고 있는데 실제 오늘 이제 베이지북도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결국은 이제 연준은 지금 고용 얘기 저희가 계속 했지만 고용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뭔가 이제 투자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는 PMI 이런 데 나온 거 있을 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좀 나빠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나온 저렇게 고용 PMI에서 나온 게 좀 저렇게 나쁘게 나왔지만 나쁜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베디스 굿 정도의 예, 해석이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번에 그러니까 주말에 나오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사실은 뭐 저 같은 미물이 예상하는 게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그쵸. 월가에서 네. 어제 현재까지 월가에서 지금 컨센서스가 7만 개에서 한 10만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간 실업청 자꾸 제가 저는 신뢰하기 때문에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를 미루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연초만 해도 21만 건, 22만 초반까지 갔다가 슬금슬금 오르더니 24만 9천 건, 25만 건까지 갔었어요.
이것도 사실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였다가 오히려 한두 달, 한 3주 전부터는 또 빠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2만 3천 건인가로 다시 빠져 있어요. 참고로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전 20년 평균이 35만 개였습니다. 지금 22만 개, 23만 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용 보고서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가 실시간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건데 그게 많이 실업성 청구 건수 자체가 숫자가 계속 폭등을 하거나 상승을 해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또는 실업률이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최악의 숫자는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름 되면 왜 그 우리 해묵은 얘기로 여름에 그 선생님들 미국 교사들은 다 퇴직을 합니다. 네. 실업률로 전환을 했다가 계약하면 다시 계약합니다.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리고 미국 공장들 여름에 한 빠르면 6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6, 7, 8, 7, 8, 9에서 공장 막 돌리면 이게 노후화가 되고 녹이 쓴단 말이죠. 그럼 그거 개보수합니다. 그때 노동자들한테 댁에 가셨다 쉬었다 오세요. 실업률로 잡혀요. 이게 시즈널 이펙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넌팜 페이롤 오늘은 제가 안 갖고 왔지만 넌팜 페이롤 그 과거 장기 그래프를 쭉 보시면 굉장히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는데 떨어지는 부분이 항상 그 여름 시작하는 초반이 항상 빠졌다가 회복했다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시장을 그렇게 막 크래쉬가 오게 하거나 경기 침체의 어떤 다시 또 트리거를 막 역할을 하거나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대표님 시각이 뭐 9월에 대해서는 뭐 약세장 이야기들 많은데 뭔가 9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 지금 9월, 뭐 9월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정책적 요소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SLR 규제 완화도 뭔가 설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 기대하시는 게 있을까요? 굵직굵직한 거 한 3개만 더 네 개만 더 말씀드리죠. 일단 SLR 규제 완화는 금리 쪽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5.6조에서 10조 달러입니다. 미국 은행에서만 살 수 있는 여력이. 그러면 국채 금리 뜯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오빠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OBBBA. 네. 큰 축, 감세, 규제 완화. 우리가 자꾸 최근에 다른 이슈 때문에 조금 깜빡깜빡을 했지만 그 테크 기업들, 전기 전자 기업들 설비 투자했을 때 보통은 감가상각을 뭐 한 10에서 10년 찔끔찔끔 해줍니다. 화끈하죠. 이번에 100% 다 한 방에 다 비용 처리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증거. AT&T CEO가 3주 전에 2,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분명히 인터뷰를 했냐면요. 이 OBBBA에서 그 비용 처리 일시적으로 해주는 것 덕분에 25년부터 27년 3년 동안 적게는 28억 달러, 많게는 80억 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적지 않은 회사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OBBBA 덕분에 죄송합니다.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그리고 그 8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자사주가 지금 7월 말 현재까지 제가 오늘 그래프를 준비되어 있던 안 갖고 자료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8월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미국 자사주가 이제까지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7월 말 현재 약 9천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 한 20년 내에 가장 대규모로 하고 있어요. 참고로 그 애플이 2년 전 챗GPT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애플이 이상하게 저 인공지능 라운드에서는 좀 밀려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많죠. 주가 안 빠지죠. 과거 12년 동안 애플의 자사주 매입이 44%를 매입해서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주가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사주가 이렇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큰 호재가 뭐가 남아 있나?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었던 9월이 됐건 10월이 됐건 FOMC 금리 인하하겠죠. 저는 베이스 케이스로 한 2번 인하할 거라고 보거든요. 2주 전에 우리 잘 경험했지 않습니까? 잭슨홀에서 잭슨홀 맞나요? 네. 제롬 파월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서 제롬 파월 스테이트먼에 저는 사실 제롬 파월이 발표했던 스테이트먼 그렇게 비둘기파적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FAIT에서 FIT로 바꾼다는 거는 이 유형 물가제로 바꾼다는 얘기는요. 그때그때 조절하던 얘기니까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이 되게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잠재 리스크는 그만큼 없어지겠지만 하여튼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비둘기파적은 아니었지만 노동시장의 방점 딱 2줄 때문에 시장이 폭등한 거거든요. 노동시장이 지금 균형 상태에 있고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이례적이지만 둘 다 축소가 되면서 균형이야. 그래서 금융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요거 하나 때문에 떴단 말이죠. 근데 실제 25비건 뭐 스몰 컷이건 빅컷이건 해주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만
이 배드 컷이라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리세션 컷이 있고 인슈런스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세션 컷이라는 건 잘 아시는 대로 경기 침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내린다. 지금 어디 뭐 산업활동, 노동시장, 물가, GDP 성장률 2, 4분기 연속 마이너스인가요? 전혀 경기 침체 징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컷은 인슈런스 컷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2, 4분기가 그 실적 전망,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가장 암울했었어요. 분기별 연율화된 EPS 성장률을 4.9% 정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뚜껑 딱 열어놓고 보니까 11.8% 찍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나온 오늘 자료 역시 아까 거 지금 자료가 있네요. 아니요,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고요. 전망 자료들 지금 내년까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 보고서를 계속 보면 2, 4분기 바닥을 딱 짚고 3, 4분기, 4, 4분기 내년 1, 2, 4분기로 갈수록 연율화, 분기 EPS 성장률이 자그마치 13, 14%까지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어닝스 리비전이라고 하죠. 기업 이익 수정 비율. 그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바텀아웃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몇 개만 보더라도 양적 성장, 기본적인 우상향 저는 전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지금 이제 대표님은 이제 우상향이다 확정을 지었으면은 종류가 이제 어디다 투자할까? 네, 나스닥이다, S&P다. 그다음에 무슨 뭐 지수에다 할지 아니면은 뭐 커버드 콜 요즘 많고 또 배당도 많고 종류도 ETF도 너무 많잖아요. 4,100개 정도 네, 되니까요. 이게 종목 수보다 더 많으니까 네 거기서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자문하고 계시니까 네, 보통 네. 어떤 거를 추천을 해주시나요? 저희는 조금 다르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약간 홍보일 수 마음껏 저희는- 하십시오. 저희는 뭐 어떤 이렇게 종목 또는 어떤 업종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조금 자세하게 투자 전략으로 나눕니다. 한 57개 정도의 투자 전략으로 자산군별로 9개 자산군에 해당하는 57개 투자 전략으로 나눠서 거기에 해당하는 ETF를 쭉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고 거기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관리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거에 플러스 테마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뭐 가장 공격적인 주식형 포트폴리오 같으면 우라늄 테마, 그다음에 CHAT라고 해서 그 테크 비슷한 뭐 조금 그런 거 반도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업재 같은 거 중소형 산업재 이런 식의 어떤 테마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럼 지금 요즘 유행하는 커버드 콜이다, 뭐 배당 슈드 뭐 이런 거 같이 아니면 제피 이런 거 같은 이제 배당형 같은 거는 따로 이렇게 관련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자산 배분형의 고배당형들을 제피 투자했다가 이익 실현해서 다른 걸로 바꾼 상태고요. 예, 커버드 콜도 채권 커버드 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저희는 공격적으로 인하는 당장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조금 금리 인하가 한 9월 정도는 지나야 이제 그때서 정도는 금리가 인하될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그때 정도 이제 조금 뭐 듀레이션 배팅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요량으로 갖고 있죠. 근데 ETF 투자 자체가 변동성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위험 요소 같은 건 없을까요? 위험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가격이 빠지는 위험은 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어떤 그렇지 않은 하우스도 있지만 인덱스를 발표를 하거든요. 자체 인덱스를. 그 말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애초에 우리가 이런 분야, 이런 전략으로만 투자를 할게요라고 해서 그런 해당되는 종목만 투자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덱스와 액티브를 조금 섞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펀드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변동성의 리스크가 조금 덜하다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좋게 봤던 어떤 테마나 분야가 만약에 안 좋아져 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것이죠. 매니저 같으면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섞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자문사는 어떤 테마 여러 개 테마를 좀 섞어서 관리를 한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정도가 있고는 뭐 종목도 굉장히 많이 분산이 돼 있고 보수 자체도 싸고 보유 종목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많은 투자 대상 자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상품 너무 많긴 하잖아요. 네네. 뭐 4,000개 넘는다고 했는데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이진우 소장님하고 하면서도 한번 추천드렸는데 식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AIRR이라고요. 중소형 산업재가 있습니다. 중소형 예, 산업재. 배경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벌써 이제 망각을 했죠. 2021년 11월인가요? 인프라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Jobs Act입니다. 이게 미국 전역이 미국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도 도로를 새로 깔거나 공공기관을 새로 레노베이션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전 국토를 완전히 새로 다 리노베이션 하자는 법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법입니다. IIJA법. 제목 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깔건 철도를 새로 개보수를 하건 병원 건물을 새로 짓건 공공도서관을 짓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원자재 뭐 이런 것들 다 배달해야 되고 제조해야 되고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분야가 어딜까요? 산업재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실제 올해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오늘 현재까지 연초 이후에 미국의 업종 11개 업종이 있습니다. S&P 500, S&P 500 이퀄 웨이트, 나스닥 포함해서 11개 업종을 쭉 보시면요. 제일 연초 이후 YTD 현재까지 가장 높은 업종별로 수익률이 제일 높은 부분이 산업재입니다. 산업재별로 우리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바이오만 제일 나쁘더라고요. 예, 바이오가 안 좋고 네. 산업재 다음으로 테크 네. 저기 통신 서비스 정도인데 산업재가 제일 좋아요. 저희가 2년 전에 그 테마로 이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누적으로 2년 됐는데 거의 한 80%가 넘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AI 알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고 또 하나는 왜 저희는 그냥 중소형이 아니라 산업재가 아니라 중소형 산업재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애초에 처음에 산업재를 쭉 공부를 하다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UPS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딜리버리 해준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잖아요. 대형주 다 빼버리고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것들을 보니까 중소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중소형 메리트 그렇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상당히 잘 선택했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충분히 이게 왜 좀 계속 꼬리를 무는데 왜 제가 추천을 앞으로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추천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완화, 감세, 금리 인하 여기에 가장 수혜를 보는 상대적으로 큰 탄력을 받는 게 부동산 중소형이란 말이죠. 예,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AIRR 뒤에 아주 그냥 쏙 박혀 있습니다. 네, 네, 네. 다음에 오실 때는 자료 그냥 많이 가져와 주세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미국에서 글로벌 원자력 산업,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미국 테네시밸리 당국과 엔트라원 에너지가 미국 남동부 7개 주의 뉴스케일사의 SMR 총 6기가와트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뉴스케일의 전략적 파트너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 곧 성과를 낼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NH투자증권이 한미 원자력 협력으로 원전과 가스터빈 양축에서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목표가 8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오늘장 3.31% 오르면서 62,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미국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4,600만 달러 규모의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6.75% 오르면서 29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택도 오늘 8%대 강세 시현했고 우리기술과 강원에너지가 각각 4%, 5%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 관련주들이 업황 개선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MLCC는 세라믹 소재 유전체와 전극을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든 콘덴서로 고주파 특성이 우수하고 내열성이 강해 소형화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AI 서버에는 일반 서버보다 10배 많은 MLCC가 필요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세도 전장용 MLCC의 수요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삼화 콘덴서가 오늘 19%대 급등하면서 31,650원에 마감했고요. 삼성전기도 2.53% 오르면서 174,200원, 아바텍이 오늘 5%대 올랐고 한울 반도체와 코칩이 각각 2%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부터 미국 전력기기 업체 이턴 코퍼레이션, 미국 엔진 업체 커민스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현재 주가는 3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53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최근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77메가와트급 모듈 설계에 대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면서 경쟁사 대비 빠르게 사업화를 앞당겼는데요. 특히 루마니아 로파워 프로젝트는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뉴스케일의 77메가와트 모듈 6기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은 4기에서 최대 12기까지 모듈을 조합해 308메가와트에서 924메가와트까지 출력 조정이 가능해서 데이터 센터부터 산업용 수요까지 다양한 맞춤형 발전이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이끄는 행정명령도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글로벌 SMR 시장은 연평균 17% 성장해 2050년까지 누적 설비 용량 405기가와트에 달할 걸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턴 코퍼레이션입니다. 현재 주가는 34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90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70억 달러, 영업이익은 16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북미 전력사업 부문은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 33억 5천만 달러, 영업이익 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고 신규 수주는 20% 이상 늘어나 수주 잔고가 114억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항공우주 부문은 민수항공과 방산 분야 모두 수주가 확대되면서 매출 성장폭이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 특히 내년 상반기 울트라 PCS 인수로 추가적인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업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커민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39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403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86억 4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12억 3천만 달러, EPS는 6달러 43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북미 발전용 엔진 매출은 전년 대비 25% 성장했는데요. 상반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약 2년치 수준으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올해 14억 달러에서 내년 20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장기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또 관세, 금리, 환경 규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빠르면 4분기부터 상용차 수요 반등과 엔진 사업부의 점진적 매출 개선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어제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값이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 3,600달러를 넘겼습니다. 네, 금뿐 아니라 은값도 역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결국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으로 이전하는 건가 대피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과 은뿐만 아니라 구리, 알루미늄 같은 산업 원자재까지 요동치면서 원자재의 시대가 다시 열리는 건 아닌지 이석진 금융연수원 겸임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 공부하다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 분명히 7월 말쯤에는 네. 금 뭐 스위스 관세부가 코드 가지고 네. 굉장히 막 요동치는 거 보면서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라 전략자산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제 금값 막 사상 최고치 가고하는 거에 안전자산이라서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금의 성격부터 좀 규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전자산이라 오른 건가요? 예, 금은 분명히 안전자산은 맞죠. 근데 사실 한 10년 전부터 해서 이게 자산 시장에서의 성격은 좀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소위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뚫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옛날로 치면은 뭔가 되게 안 좋은 일들, 불확실한 일들, 뭐 지정학적인 일들, 뭔가 통화 정책의 불안감들, 경기 침체의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금값이 오르고 사상 최고치를 뚫었잖아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만 놓고 보면은 이 금 가격 상승 랠리를 보이는 것들이 지속적이기도 하고 반복적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자산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소위 위험 자산인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치를 뚫는 시대에 금도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이렇게 급등하고 사상 최고치를 뚫는다는 거는 뭔가 이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에 좀 기묘한 동거 시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거는 본질적으로 찾다 보면은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필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구매력 보상 경쟁이 가장 주요 자산들로 쏠리면서 1등 자산들인 안전자산의 1등 자산인 금, 위험자산의 1등 자산인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서로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도 안전자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지난 10년 동안에 펼쳐진 새로운 뭔가 환경 변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금이랑 실제로 안전자산이랑 요즘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이제 러시아 가지고 있는 달러 딱 막으면서 중국이 막 금 사면서 오르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때 이후로 약간 미국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채, 네. 국채 팔아서 금 사기 뭐 네네. 이런 걸로 약간 원래는 국채 살 때 금도 같이 샀던 거 아닌가요? 옛날에 안전자산이니까 네. 특히 미국 국채. 네네. 근데 요즘은 뉴스 보다 보면은 미국 국채 팔아서 금 사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움직임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과거의 기준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금도 그냥 위험 자산 중에 하나다, 움직이는 자산 중에 하나다 이러고서 그냥 투자를 비중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험 자산의 하나라기보다는 네. 그 믿는 거에 달려 있는데 위험 자산 투자들은 주식이라는 환경이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믿는 거고 가상 자산 투자들은 앞으로의 어떤 미래 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반면에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하다. 이게 지금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일방주의는 계속될 것이고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세상에서는 결국 뭔가 사단이 날 것이다라는 또 생각도 있는 건데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미국 국채나 금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국채는 미국의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그 인기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 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역시 마찬가지겠죠. 금리가 인상된다면은 당연히 채권이나 예금이 매력적이겠지만 금리가 인하하는 추세라고 한다면은 이자 안 주는데 뭐하러 거길 가? 당연히 같은 안전자산이지만 난 예금 안 할래. 난 금 갈 거야. 이런 또 그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돼서 금값이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고점을 뚫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금방 그런 것이냐? 금방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서로 간의 기묘한 애증의 동거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냥 돈 찍어서 아무거나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모든 것들이 네.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구매력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경쟁적인 투자에서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평가가 됐지만 금만 고평가된 거 아니거든요. 다 고평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 투자 입장에서는 이게 버블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결국에는 이게 주식보다 비싼 거야?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보면은요, 금 상승률하고 S&P 500 상승률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야, 내가 비싸? 너보다 안 비싼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화량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구매력을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매력 보상의 가장 적절한 투자처는 똘똘한 것들이거든요. 미국 주식이나 금 같은 걸로 안 갈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은은 뭐예요? 은도 갑자기 막 너무 많이 오르던데. 은은 기본적으로 같은 귀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금하고 같이 동행성이 높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에는 금의 상승률을 못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통 같이 간다고 보면은 보통 우리가 금, 은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적정한 금, 은의 가격 비율이 있거든요. 보통 한 70배에서 한 100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100배를 넘어갈 정도로 금값이 좀 주도하다 보니까 은 입장에서는 또 좀 저평가돼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은 가격이 오르면서 이 비율이 한 90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은은 최근 들어서 또 새로운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한 4개월만 놓고 봤을 때는 금값은 한 6%, 7%? 이 정도 올랐는데 은 가격은 거의 한 2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마로 놓고 봤을 때는 은 테마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은 가격도 오르고 있는 건 맞지만 은 자체적으로 뭔가 더 호재가 있다고 봐야겠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관세에 이 간접적 영향이 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이 생산에 좀 주목해 보면은 왜 관세 영향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은은 기본적으로 은 광산에서 생산되는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광산에서 채굴하다가 부산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구리광산에서 은 나오고요. 아연광산에서 은 나오고요. 납광산에서 은 나옵니다. 이게 실제 은광산에서 나오는 양보다 더 많아요.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구리나 이런 아연 같은 경우 다 관세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업자 측면에서는 이거 생산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부산물로서의 은 생산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몇 년 전부터 사실 은 생산은 은 공급은 기본적으로 좀 만성적으로 부족했어요. 최근 들어서 인도 쪽이 상당히 태양광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태양광 패널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금속이 은이에요. 이 비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태양광, 은 전체 산업금속 수요에서 태양광 패널 수요가 대략 한 15%쯤 되거든요. 되게 많이 태용됩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이렇게 공급 쪽에서의 부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기대가 최근 들어서 은의 가격 상승에 좀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은이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은 아직 사상 최고치는 아니에요. 2011년도에 온스당 한 54달러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한 41달러, 그 정도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금과 은만 이렇게 딱 둘로 놓고 봤을 때 은 투자가 훨씬 더 유망한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테마 이슈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놓고 봤을 때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은 쪽의 호재가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상 최고치가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지금도 사상 최고치를 못 넘어섰다는 얘기는 우상향성의
증명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 적합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어렵겠죠. 반면에 금은 사실 지난 10년, 20년 놓고 보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고점을 네.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금속의 주연은 금이고 조연이 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금속의 수요가 많을 때는 이 귀금속에 대한 매력보다 산업금속 매력이 더 부각되면서 은투자의 관심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자산이라는 고유한 성격의 본질에 다가간다면 당연히 금이 더 장기적으로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혹시 그 우라늄도 아세요? 우라늄은 어떻게? 우라늄은 여기 핵이요. 원고에 없는데 원래 이제 구리를 여쭤봐야 되는데 네. 구리가 이제 네.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원래 SMR 이런 거에서 하도들 난리를 얘기를 하니까 네. 난리들 많이 네네. 얘기하니까 네. 그 뒤로 가서 우라늄이나 이런 원자재들은 어떨까라는 궁금한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나오면 여쭤봐야지. 네. 사실 그랬었는데. 예예 뭐 저희 입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투자를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 핵 연료로서 그쵸, 이제 현물로서 실물로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 이게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얘기해봤자 실제로 투자할 수 거래를 할 있는 수 없으니까 별로 의미는 투자할 없다.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요. 당연히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는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라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상당히 좋았는데 오히려 이 루머가 뉴스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우라늄 가격이 그다지 이렇게 매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거는 몇 년 전에 리튬하고 비슷해요. 리튬도 그런 기대가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높았을 때는 한 10배 가까이 막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뒤부터는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라늄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 달라붙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히토류 얘기들이거든요. 그쵸. 예. 히토류 역시 이게 거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토류를 생산하는 기업들만 모아서 ETF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냥 개별 히토류에 투자하기는 어렵죠. 쉽지는 않고요. 히토류가 한 17종쯤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보면은 어떤 것들은 올해 꽤 오른 것들도 있고 꽤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 히토류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오늘도 계속 속보가 나왔던 게 북중러 얘기들 계속 나오고 뭔가 지금 나라 바깥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지럽단 말이죠. 네. 그럼 안전자산 인기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냉전과 탈냉전과 신냉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정치 질서가 움직이고 있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뭐가 오를 때 원인들을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냉전 자체가 주는 어떤 불확실성 이것이 금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수요를 늘릴 것이냐 이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뭔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80년대 그 어목한 냉전 시대에 더 올라가야지. 금 가격이 올랐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거는 이렇게 한미일과 북중러가 이렇게 갈등을 보이면서 결국엔 북중러가 모여서 거기다가 인도까지 모여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사실 여기선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인도가 더 중요한 건데 이들 국가들도 사실상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경제 대국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미국과 척을 지면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이 탈달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금본위제를 어떻게 보면은 활용해서 어떻게 거래를 서로 하면서 달러를 배제하고 무역을 할 수 있고 한다면은 당연히 달러의 위상에 타격이 갈 것이며 그거는 필연적으로 최후의 기축통화인 금의 매력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긴 해요. 근데 냉전 자체가 뭐 어떤 금가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제가 또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했었나 봅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플랫폼 대장주인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업이 AI를 두고도 경쟁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구축을 두고도 두 기업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플랫폼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 두 기업의 AI 전략은 어떤지 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최근 이슈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뭐 앞에서부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기업의 AI 전략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자체 이제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예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사 서비스에 이제 접목을 해서 네이버의 AI 브리핑 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검색이나 쇼핑 같은 쪽에서 이제 뭐 웹툰 이런 이제 자사 서비스에 적용이 되면서 당장의 이제 유료 과금은 아니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익화를 하겠다. AI의 어떤 일반적 확산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이 좀 미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카카오가 또 잘하는 부분들이 B2C 플랫폼의 확산이거든요. 카카오톡을 성공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오픈 AI 같은 이제 글로벌 탑티어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공동으로 지금 AI 검색 플랫폼이라던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함으로써 후발주자의 어떤 그 디스어드밴티지 약점을 좀 이제 만회하려는 빠르게 좀 축소하려는 그런 전략적 방향성을 띠고 있어서 사실 양사가 둘 다 AI를 굉장히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만 그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그러면은 네. 그 GPT 같은 네. 생성 AI를 하려고 하는 거고 학습 이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카카오는 추론형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녹색창에 검색창에 이제 쳐보시면은 검색어의 한 이제 8%니까 한 20개 중에 하나꼴로는 AI 브리핑 결과들이 붙고 있고요. 체감상 이제 한 1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연말까지 20%, 즉 5개 검색어 중에 하나는 AI 브리핑으로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런 이제 방법론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그에 반해서 아직 이제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나나라는 브랜드로 AI 쪽을 이제 통합을 했고 이번 이제 9월 하순에 있을 자체 개발자 회의 이프 카카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아마 공개될 거예요. 카카오톡의 개편 방향성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제 이 AI 플랫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베일을 벗는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가장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네이버랑 카카오가 서로 전략이 다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독자 AI 그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해서 뭐 국가대표 AI 네네. 뽑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카카오의 존재감이 그렇죠. 좀 미미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카카오의 AI 전략이 좀 예.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의 차이가. 상반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후발주자로서
어떤 LLM이 고도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임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입증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글로벌에서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이제 오픈 AI랑 협업을 해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 유료 검색 플랫폼을 아마도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네이버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화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자사 플랫폼 안에서 검색량이 늘어서 광고 매출이 늘 수 있고, 또는 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거래액이 늘어서 수수료 매출이 늘 수 있고, 이런 이제 간접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성이고, 카카오는 직접적으로 월 10,000원이 될지 15,000원이 될지는 아직은 전혀 감이 없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이제 GPT가 월 29,000원짜리 유료 모델이 가장 이제 베이직한 모델인데, 그거 대비로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AI 검색 플랫폼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았었던, 한두 달을 놓고 보면 최근 일주일간은 조금 빠졌지만, 네, 오늘도 빠지더라고요. 오늘도 좀 밀리고 있지만, 한두 달 정도의 단기간을 놓고 보면은 네이버 대비 확실히 카카오가 주가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카카오를 얘기를 하면 네. 보통 이제 조그만 회사들이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 인수해가지고 그걸 카카오 플랫폼에 넣어서 네. 성장을 시키는 모델을 쭉 가고 있었고, 네이버는 뭐든지 내가 개발한다 이런 맞습니다. 양쪽으로 가고 예.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가 사고 카카오는 줄이고. 이거는 계속 지속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얘네들?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이런 자회사와 관련된 확장 전략, M&A 전략 이런 부분들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너무 보수적이었었기 때문에 다 웬만한 건 다 내재화해서 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전략을 고수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수출이 용이한 분야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커머스나 컨텐츠나 이런 쪽, 또는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이제 LLM이나 이런 것들의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외부 변수를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출이 용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M&A를 기존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대규모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자회사에 대해서 대규모 지분 투자를 미리 해서 나중에 뭐 IPO로 엑시트하고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은 사업 영역들을 좀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자회사들을 통해서, 특히 자회사들을 조금 앞 단계부터 외부 투자자들을 좀 많이 유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외부 투자자들이 소위 엑시트를 하기 위한 통로, 출구 전략 관점에서 본다면은 IPO가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자회사들에 대해서 이런 IPO 또는 뭐 이제 재매각을 통한 이제 엑시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양사의 접근법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카카오는 계열회사를 좀 줄여가고 있고, 네이버는 반대로 조금 더 공격적인 M&A 성향을 이제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가 워낙에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되는 네네.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이달 23일에 23일 이죠. 예정되어 있는 이프 카카오, 네. 여기서 뭔가 좀 나올까, 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나와야만 하고 과연 나와줄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예상하세요? 우선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밝힌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의 첫 번째 탭과 세 번째 탭의 대대적인 개편안, 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탭을 SNS화 시키고, 세 번째 탭을 동영상, 숏폼 컨텐츠를 피드 형태로 계속 제공해주는 형태로 대대적으로 바꿀 거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이 이제 나올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결국 AI 플랫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자체적인 그 AI, 즉 카나나를 통해서 우리가 CBT를 했었던, 반응이 뭐 이렇게 나이스하진 않았었던, 열광적이진 않았었던 이제 그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오픈 AI와의 협업했던 그 플랫폼에 대한 뭐 꼭 출시 버전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진화된 수준의, 한두 달만 더 다듬으면 바로 이제 출시 일정을 확정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플랫폼들과 주요 특징, 뭐 어떤 과금 모델,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투명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첫 번째 탭이나 세 번째 탭 내용들 보면 네. 좀 SNS화 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카카오가 체류 시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걸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의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탭 크게 이제 세 개의 탭이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탭인 채팅 탭은 사용자분들이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죠. 채팅 탭은 항상 쓰죠. 그래서 거기서는 충분한 수준의 광고 매출과 배너 확보가 되는데, 지면 확보가 되는데, 반면 이제 친구 탭, 1탭인 친구 탭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들이 프로필을 업데이트했을 때 상위에 이제 표시가 되긴 하지만 네. 그 프로필 업데이트된 친구의 프로필을 다 확인하진 않거든요. 굳이 눌러보지 않게 왜냐면 돼요. 이제 학창 시절 친구도 있지만 친구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위에 뜨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죠, 알죠. 예, 그래서 이게 SNS화에 참 사실 많이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관심사 중심으로 정말로 이제 뭐 친밀도를 분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단톡방에서 공유됐던 동영상 같은 것들을 1탭을 이제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제 좀 추천 기능인 거죠. 피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스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최대한의 펑 기능 같은 것들도 이제 시도는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도전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3탭도 마찬가지로 3탭은 1탭보다도 그러니까 오픈 채팅 탭은 친구 탭보다도 지금 트래픽이 조금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속된 말로 밑져야 본전이죠. 그래서 확 개편을 해서 여기는 이제 짧은 길이의 동영상, 소위 숏폼 컨텐츠들을 계속적으로 피드를 해줄 겁니다. 사용자들의 기호에 맞춰서 개인화된 숏폼 영상들을 계속 피드해주는 형태로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광고 지면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겠죠. 예, 그 부분들이 이제 9월 23일에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쇼폼 같은 경우는 근데 틱톡이나 뭐 네. 이런 뭐 유튜브 쇼츠 이런 데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도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나요? 사실 이제 뭐 쉽지 않죠. 글로벌 이제 플랫폼사들과의 경쟁이 녹록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가 23년 말에 도입됐었던 홈피드. 이 홈피드가 사실 이제 대부분 텍스트 기반의 이 슬라이드업 했을 때 계속적으로 컨텐츠가 피드되는 형태인데 독특하게도 텍스트 기반이에요. 그래서 나름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런 와중에서 자사의 동영상 클립 숏폼 서비스인 클립이라는 것을 소위 이제 끼워 팔게 한 거죠. 예, 피드되는 텍스트 기반으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클립을 넣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래도 반응이 괜찮아서 뭐 물론 이제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만큼의 트래픽은 아니지만 홈피드의 성공으로 인해서 네이버 클립이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카카오도 경쟁사인 카카오도 힌트를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한 오픈 채팅 탭을 어떻게든 좀 살리고자 예, 아마 이제 홈피드랑 얼마나 차별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성공 여부는 홈피드랑 얼마나 차별화를 할 수 있는가 예,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SNS도 있지만 네.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모두 생성형 AI 때문에도 많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생성형 AI를 더 많이 네. 활용하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지금 닥쳐 있는 시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에게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소위 챗GPT류가 이제 검색 시장을 이제 잡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우려가 계속 있어 왔었고 사실 그래서 네이버가 작년도에 특히 AI와 관련된 특별한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올 3월 달에 그 AI 브리핑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검색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잃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많았어요. 근데 네.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면은 작년도 시장 점유율 59%로 비교적 그래도 방어를 했고요. 57% 정도가 역사적 최저점인데 그것을 깨지 않고 어느 정도 방어를 했고 올해는 오히려 지금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위기는 한 3%포인트 정도 점유율이 올랐어요. 그게 다 AI 브리핑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더해지면서 점유율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허들이 뭐냐면은 GPT가 유료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 달에 29,000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주고 거의 3만 원이 나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는 그 검색에서 내 확실한 그 어떤 밸류의 차이를 둘 거다라는 유저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네이버의 AI 브리핑이나
또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구글의 AI 오버뷰 같은 무료 검색으로도 괜찮은 수준, 물론 챗GPT만큼 안 되죠. 그렇지만 괜찮은 수준의 검색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아서 내가 조금 더 다듬는 거, 그거의 가치가 이제 월 3만 원과 비교를 했을 때,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이 유료 모델의 확산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오픈 AI도 이 플랫폼 확산의 달인인 카카오와 손을 잡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서비스 퀄리티나 어떤 플랫폼 경쟁력으로만 보면 월 29,000원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없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이 무료 AI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이제 구 플랫폼 사업자들, 검색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파일을 지켜나가는 어떤 방법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특히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의 수익 모델을 보면 결국 쇼핑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은 토스나 네. 쿠팡도 네. 카카오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 솔직히 네. 그리고 이제 또 그에 반해서는 네이버랑 카카오는 또 쇼핑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맞습니다.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의 네. 그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점유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커머스 시장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이제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점유율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마켓 콘솔리데이션이 많이 일어나죠. 작년 하반기 초입 7월에도 이제 팀F 사태가 있었고 또 지금 시장 성장률이 낮은 한 자릿수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네이버와 쿠팡이 두 자릿수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3위, 4위 사업자 신세계 쪽이나 11번가 쪽은 거래액이 시장 하회, 시장이 2%밖에 성장 못해요. 즉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공격적인 어떤 업체들의 컨솔리데이션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시장 점유율을 잃으면서 빠지면서 거래액이 빠지면서 느는 부분들이 오히려 네이버 쿠팡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고 쿠팡은 압도적 배송 경쟁 우위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멤버십 이게 지금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 멤버십에 플러스 하나 가미되는 게 내일 입점 예정인 컬리 엠마트입니다. 신선식품 라인업이 많이 약했었는데 그런 부족했던 이제 상품 라인업들을 좀 일시에 강하게 보강할 수 있는 이벤트가 내일 이제 또 발현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네이버 쿠팡끼리 물론 경쟁자지만 이 둘은 계속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다른 하위 사업자들의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게 더 크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 너무 달라요. 네. 전략도 다르고 한데 맞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유명한지 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커머스 쪽으로만 본다면 쿠팡이 아직까지는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품 라인업도 압도적이고 가격 경쟁력도 네이버보다는 근소하게 앞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송 격차가 아직은 커요. 네이버가 이제 N배송이라는 리브랜딩, 과거 도착 보장이라는 것을 N배송을 리브랜딩해서 주말 배송, 당일 배송, 심지어 퀵 배송, 새벽 배송 모든 라인업들이 이제 갖췄지만 결국은 그렇게 빠른 배송의 비중이 얼마냐 이 부분은 아직은 공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개가 안 된 걸로 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쿠팡이 배송에서 압도적 경쟁 우위를 갖고 가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 성장률을 쿠팡은 2023년 4분기 때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본격 진출했을 때도 영향을 안 받았어요. 오히려 더 거래액이 올랐었죠. 그 정도로 아직은 쿠팡의 우위를 보는 게 맞지만 네이버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메이크업을 해가고 있고 특히 작년 11월부터 도입했었던 넷플릭스 멤버십 제휴 효과 이 부분이 지금 멤버십 매출이 가격이 변동된 적이 없거든요. 6개월 동안. 그럼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매출액 변동이 거의 가입자의 상승폭인데 20%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명이었으면 지금 200만 명이 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단기에 지금 멤버십 가입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네이버가 추격을 또 가파르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또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또 금세 다 가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증시에서는 어떤 부분 눈여겨보고 일단은 계세요? 졸트 보고서 나올 거고 베이지북 나올 텐데 경기 지표들 보면서 고용을 계속 쳐다보겠죠. 근데 이제 어저께 구글 때문에 반등시켜 놓은 부분에서 다시 하락을 하면 왠지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면 따라가서 사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내려가면은 이제는 진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기우제 지내듯이 뭔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